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정보사에서 대기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국수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종 의혹에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등의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진술과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거란 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공작원 HID 요원부터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판교 정보사부대에 북파공작원 HID 요원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집결했는데 경찰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병력 운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정보사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정보사령부는 물론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한 겁니다. 아마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엄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경찰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전부터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까지 캐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국수본은 즉각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같은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2인자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방첩사와의 소통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조 형사 명단을 국수본에 보낸 영등포 경찰서도 압수수색해 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한 건 맞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낸 건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지휘부는 물론 군 조사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단어조차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는 건데 예고하고 실행하는 내란이 있느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소통하며 법률 자문을 하는 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틀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게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또 계엄 선포가 생방송되지 않았느냐며 내란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등 헌법 절차를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헌법재판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지, 수사 지연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채자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상반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특정 인사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물론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 측도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가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참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이딴 증언과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3번째 거부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된 우편은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를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 명령을 송달해야 본격적인 재판에 착수할 수 있는 헌재는 당혹감 속에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된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3일까지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헌재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23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송달이 늦어지며 이미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모두 지난달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재해 피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농업4법의 경우 시장 기능을 왜곡해 공급 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남발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특검을 수용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제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건 국정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4법은 폭락한 쌀값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부 견제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 대행이 아직도 민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수용,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5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킬 추가 탄핵안은 이미 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 역시 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하면 탄핵의 당위성만 커질 거란 게 야당 시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남발된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이 계엄 사태 종식의 핵심이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 수용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대행의 선택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별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 뒤 주말 사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데 여러 의견들 속에 비대위 구성의 난기류는 여전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당대표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초재선 그리고 그 이상 다선 의원 등 선수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힌 건 처음이지만 원내 인사들의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 성격부터 규정되어야 인물도 추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비대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대위 성격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맞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 같아서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당을 이끌 분이 됐으면 좋겠다. 경륜과 또 경험을 좀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실 분이 왔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5선 이상 중진 기용 혹은 권성동 권한대행의 겸직으로 의견이 추려진 거로 알려졌지만 비주류 중심의 이견은 부담되는 측면입니다. 통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돼 왔다거나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그룹만은 안 된다는 의견이 아직도 적잖은 겁니다. 대통령과 가깝거나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또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당 주류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꼽는 중진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대통령 탄핵이란 당 위기 속 당권 투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인물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새 지도부 구성이 올해 안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정안정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물가와 환율을 포함한 경제 상황과 외교 안보 현안, 소상공인 지원 방안, 민생 치안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10명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외교부, 중기부 장관 등 9명이 참석합니다.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외환시장과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탄핵 여파 속에서도 1,43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넘나들었고 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2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장중 1,440원을 넘었던 환율은 당국의 방어 등으로 어렵게 1,430원대로 내려갔는데 미국발 충격에 다시 고삐가 풀렸습니다. 주식시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 영향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는 신호를 보낸 데 따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에 금융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의장도 한국은행을 찾아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그리고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 또 금융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료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겨울 과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 스틱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2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서 47%, 24% 올랐습니다.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그 환율도 오른다고 하니까는 이게 진짜 서민들 먹거리인데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쉽게 손이 못 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식료품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다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부터 5년간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가계 소비 지출이 올해보다 1.6%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소득별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챗 GPT 등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가 270만 개로 국내 전체 일자리의 1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인 곳이 동대문과 은평, 구로 등 7개 구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중 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주택 시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탑승 승객을 기내에 장시간 머물게 한 실책 등으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 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수익성 악화로 2조 원대 회사채에 재무약정 위반을 발생하게 한 특약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율 급등과 이상기후, 국제유가 불확실성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2천억 원을 투입해 먹거리 할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달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흰 눈으로 덮인 벌판의 군인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빠르게 몸을 피하지만 역부족입니다. SNS에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북한군의 사망자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정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장성급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외신의 200명 사망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선 최대한 보수적인 분석이라며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은 교전 횟수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낯선 환경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도 이로 인해서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힘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두만간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을 잇는 철도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인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지난 3일과 15일 촬영된 위성 이미지를 토대로 하산 철도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여객 열차 운행이 5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시설 현대화 작업까지 병행하면서 북러 밀착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올해 절취한 가상화폐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47건의 가상화폐 절취로 13억 4천만 달러를 가로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는 2022년에 11억 달러를 넘어설 뿐 아니라 지난해 6억 6천만 달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플랫폼의 절취 피해액인 22억 달러의 60% 이상이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체이널리시스가 분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를 과시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같은 날 미국의 지원을 호소하며 트럼프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다음 달 트럼프의 취임에 맞춰 종전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4시간 넘게 생중계된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힘과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를 한껏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미사일 대결도 가능하다고 자신하면서 전쟁 목표 달성에 근접했고 핵심 지역인 쿠르스크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Ситуация меняется кардинально. Вы это хорошо знаете. Я это просто хочу подтвердить. Движение идет по всей линии фронта.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조건 없는 협상에 열려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건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면 논의할 게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Я готов к этому, конечно,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тов буду и ко встрече, если он захочет этого. 같은 날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진정한 안보 보장을 위해선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을 위해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very much to have him on our side. For me, it's very important. I want to discuss with him more details about this war.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푸틴, 젤렌스키와 만나겠다며 협상 중재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씨는 유력 정치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전 씨의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적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외에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을 맡았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외에 전 씨와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에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하셨습니까? 특히 검찰이 앞서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석 대와 태블릿 P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곳곳에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서버 관리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만 있었다는 해명과 달리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복귀해라. 정보사 군인 38명이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납치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하기 위한 차량까지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명의 선관위 직원을 납치를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정원을 조작을 획책하고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를 언급했고 실제 제2기갑여단장이 당일 저녁 판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관련 병력이 출동을 대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엔 정부의 정책 방송원 KTV에서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기습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생방송 계획안을 만든 건데 마침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여당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계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이어 탄핵심판 대리인단 17명 명단도 발표하면서 탄핵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1942년 단선 비전철로 개통했던 중앙선이 82년 만에 복선 전철로 다시 태어나 오늘 개통합니다. 구간별 공사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 영천 구간의 전철화로 전 구간이 완성됐는데 오늘부터는 KTX 이음도 이 철로로 하루 6차례씩 왕복 운행합니다. 정부가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첨단 전략 기술을 지정해 발표합니다.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나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선정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국내에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오늘 낮 12시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발표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연내 개최를 논의해왔던 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카오리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참석하는 이번 협의회에선 세계 경제 동향과 양국 협력 현황을 비롯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련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패딩이나 이불에 들어간 가짜 오리털의 정체가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버려진 배드민턴 공, 그리고 중고 셔틀콕에서 뽑은 깃털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세계의 옷공장으로 통하는 중국 동부 의류단지. 지난달 관영 CCTV는 이곳에서 가짜 오리털로 패딩과 이불 따위를 만들어 팔았다고 고발했습니다. 깃털 자투리를 갈아 만든 싸구려 소재로 속을 채웠다는 겁니다. 我们现在有充丝的，他也当羽绒卖，就卖假货嘛。但是就像人家说的，挂羊头卖狗肉是这个性质是一样的。 가짜 오리털의 정체를 파헤치던 한 지역 신문은 이후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 등에 버려진 셔틀콕을 모아서 중고로 사들인 뒤 재료로 썼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고 셔틀콕에서 뽑아낸 깃털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불과 8,000원, 패딩 5벌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겉으론 진짜 같지만 보온성이 떨어지고 함께 갈린 미세 접착제 등을 숨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습니다. 有的不良商家甚至于会取弄一什么鸡毛、猪毛、狗毛那些东西放在里面。 셔틀콕 재활용은 오리와 거위의 솜털값이 치솟은 최근 몇 년 사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엔 구스다운 가격이 킬로그램당 120달러까지 치솟아 2013년 조류 독감 파동 때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패딩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오리와 거위 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부산물인 털 공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출되는 중국산 패딩이나 오리털 이불, 값이 너무 싸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랑스에서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하게 한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있는 1심 법원은 현지 시각 19일 선고 공판에서 72살 도미니크 펠리코가 아내였던 72살 지젤에게 그동안 약물을 먹이고 수십 명에게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펠리코의 범행에 응한 남성 49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3년에서 15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있는 카페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1명이 숨졌습니다. 그젯밤 베트남 하노이의 3층짜리 카페 입구에서 불이 시작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졌는데요. 7명이 구조돼서 이 가운데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탄 건물에선 시신 11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51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가게 직원과 다툼 끝에 건물 1층에서 휘발유를 이용해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남서부의 학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여러 명이 숨졌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나이지리아 오요주 바수룬의 이슬람 고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와 가족 대상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신화통신은 지역 언론을 인용해 이번 참사로 숨진 어린이가 최소 3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10계명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석판으로 알려진 석판이 출처와 진위 논란 속에서도 예상가를 훌쩍 뛰어넘는 73억 원에 팔렸습니다. 1500년 전 로마 비잔틴 시대에 제작된 10계명 석판이 현지 시간 18일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504만 달러, 우리 돈으로 73억 원에 팔린 건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석판에 대해 문서화된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출처가 없다며 이 석판의 출처와 진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 완공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차갑게 식은 여론을 돌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예정대로 4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협회와 자신을 향한 거센 비판에 내려놓을까도 고민했지만 천안 축구센터 완공과 디비전 승강제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게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흐트러지면 한참 천안센터는 물론 디비전 시스템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게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산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문체부의 자격정지 요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된 것도 지난 2월 부산 아시안컵 유치 실패로 인한 오해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풀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된 게 여러 가지 후에 문체부 감사 이런 거와 이어지지 않았나. 지난 2013년부터 12년 동안 축구협회를 이끈 정 회장은 단독 입후보였던 앞선 2번의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교수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 대한체육회 등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46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보면 장관급 기관 25곳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공직유관단체 중에선 이기용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대한체육회 등이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잦아드니 대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수도권과 충북도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사이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8에서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은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2.3도, 안동 영하 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주말인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